우리는 위기만 닥치면 본능처럼 움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말할 필요 없이 달러를 움켜쥐고 미국 국채로 몰려들죠. 마치 그곳에만 절대 안전지대가 있는 것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너무나 자동적이라 하나의 신념처럼 굳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마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기만 하고 지정학적 긴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사정도 만만치 않죠. 예산 적자와 반복되는 부채 한도 협상, 정치적 극단화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예전처럼 믿을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한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디폴트 위기를 단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음모론이나 음습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정부의 지급 불능 가능성이 진지하게 논의됐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극심하게 흔들렸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얼어붙었죠. 그 충격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시스템이, 우리가 의지했던 단 하나의 기둥이 흔들렸다는 것.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그 조각 종이를 부적처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미국채라는 성벽 안에서 잠시 안도했고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젠 그 벽 너머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되짚는 이유는 단순한 복습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트럼프라는 변수입니다. 그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세계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를 살펴보는 건 단순한 정치 해석이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 서명 하나가 국제 금융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해보는 작업이죠. 그렇다면 왜 모두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미국채가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10년물은 단순한 채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투자자들의 공포와 기대를 드러내는 심리 지표입니다. 이 금리가 흔들리면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기업의 대출도,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도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 진동은 단지 차트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물 경제로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정치를 흔들고 정책을 바꾸며 결국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채가 실제로 흔들렸던 역사적 순간들을 되짚고 지금의 위기 속에서 어떤 흐름과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역사와 현재를 함께 직시할 때 미래는 그 틈 사이로 조용히 얼굴을 내밉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시작됩니다. 평범했던 1979년 어느 날 아침, 월스트리트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예정대로 국채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맙니다. 당시 발생한 컴퓨터 시스템 오류, 바로 이른바 기술적 디폴트였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국채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이 아닌 단순한 기술적 결함 때문이었기에 더욱 예측 불가능했고 공포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수천 건의 이자 지급이 지연되자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얼어붙었고 투자자들 사이에는 불안과 혼란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채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의도된 디폴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시스템의 마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투자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채는 정말 절대적인 안전자산인가? 1979년의 기술적 디폴트는 미국조차 완벽하지 않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연방준비제도의 시스템과 연결된 새로운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리 오류와 서류 분류 시스템의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부 수작업 과정과 자동 시스템 간의 연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천 건의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디폴트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단기적으로 약 1.5% 하락하며 급락세를 보였고 채권 시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유통 과정에 차질이 생기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1년 8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사상 최초로 강등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AAA에서 즉 최고의 신용등급을 유지해왔던 미국. 그런데 그 믿음의 상징이었던 등급이 무너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그 배경은 단순했습니다. 끝없이 불어나는 미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정치권에 끝나지 않는 갈등. 특히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막판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5.6% 급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가 그대로 시장에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강등된 미국 국채에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시장은 혼란스러울수록 안전자산을 찾게 되며 여전히 미국채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긴 것입니다. 국가 부도의 가능성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이며 최후의 순간에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갖춘 국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미국채의 유동성, 그리고 연준의 개입 가능성 등은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고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미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자 신용은 숫자가 아닌 신뢰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2011년 8월 신용 등급은 낮아졌지만 미국채는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러니 속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2023년 5월 미국 정부는 또다시 익숙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 한도 위기입니다. 부채 한도란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고 결국 나라 살림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메카시는 공화당 내에서 강경한 재정 보수주의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정부 지출 축소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협상 과정에서 지출 삭감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국 정부는 빠르게 현금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의 잔고는 하루에 100억 달러, 약 13조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배처럼 미국의 재정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X데이, 즉 정부가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전 세계는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발행도 막히고 공무원 급여, 군인 월급, 사회보장연금 등 모든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던 시점. 시장은 불안에 휩싸였고 신용평가사들은 강등 경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상은 막판에 타결됐습니다. 케빈 메카시 의장은 당초 강경한 감축 요구를 고수했지만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공화당 정치적 입지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 일부 온건파와 재계 인사들의 압박도 그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치적 승리와 국가적 재앙 방지 사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셈이었습니다.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고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오갔으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지출 삭감을 요구했고 일부 복지 예산과 환경 관련 예산이 타협안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부채 한도 협상의 위기 구조 자체가 국제사회의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달러와 미국채의 장기 신뢰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약 34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124% 수준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급증을 팬데믹 대응 이후 구조적 지출 확대와 정책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약 8.5조 달러의 추가 국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전 대비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약 30% 증가한 셈입니다. 1995년 말 미국 정부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바로 셧다운 사태였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던 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미 연방정부는 일부 기능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충돌의 중심에는 두 가지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사회보장 예산과 공공서비스 유지를 강조했고 뉴트 깅그리치가 이끄는 공화당은 정부 지출 축소와 균형 예산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타협에 실패한 채 예산안 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1995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6일 동안 미국 정부 일부가 사실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요 관공서, 국립공원, 일부 정부기관이 문을 닫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세금은 내고 있지만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했고 전 세계는 또다시 미국 정치 시스템의 갈등 구조를 주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혼란 속에서도 미국 국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정부가 일부 기능을 멈추더라도 국채 이자와 원금 지급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소비 심리는 흔들렸고 단기적인 경제 지표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정치가 경제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숫자가 아닌 정치적 갈등이야말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임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어떤 상황이든 현재 미국 국채가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맞는다면 그 여파는 단순히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세계 금융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위험은 결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는 실제로 8월 초까지 이상 조치를 활용해 국채 이자 지급 등 기본적인 재정 의무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 조치는 정부가 현금을 임시로 확보하기 위해 연금기금 투자를 일시 중단하거나 일부 공공지출을 늦추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실제 위기가 터질 수 있고 세입 변동이 클 경우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떨어져도 채권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투자자들은 이번엔 진짜 디폴트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관망이 아닌 금융시장의 심리 자체가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이번 위기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3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협상력을 앞세운 전략가이며 베센트는 재정의 최전선에서 위기를 막아야 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파월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통화정책 균형을 지켜야 하는 조율자입니다. 이 셋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각각의 자리에서 미국 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협상을 정치적인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복지와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는 대신 멋지고 거대한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이상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였고 이 법안은 2025년 7월 4일 정식으로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자금 조달 여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부채 한도를 대폭 상향해 재무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동시에 복지 예산 축소와 세금 감면 연장을 포함해 장기적인 지출 절감을 꾀함으로써 구조적인 재정 압박을 일부 완화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특정 계층 중심의 감세 정책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이 법안이 부채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은 절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먼저 보안 자본 비율 완화는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안전자산의 기준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금융기관들이 더 쉽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만기 채권 교환은 지금 당장 갚아야 할 채권을 나중에 갚는 조건의 새로운 채권으로 바꿔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긴급 유동성 창구 운영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금융기관에 정부가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고, 우선 지출 항목 설정은 정부가 가진 제한된 자금으로 어떤 항목부터 먼저 지출할지를 정해 꼭 필요한 곳부터 돈을 쓰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아쉽게도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연방정부 총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GDP의 약 124%에 해당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관리하려면 더 근본적인 재정개혁 없이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 역시 채무 불이행은 연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만일 시장이 극도로 흔들린다면 국채 재매입이나 비상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연준이 국채를 적극 매입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이러한 개입은 자칫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긴장감도 여전해 보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연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더더욱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만약 8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 지급 연체나 일부 공공지출 정지 같은 기술적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8월 말과 9월 초에는 만기 상환을 위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소진되며 국채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주의 관찰 등급을 발표할 경우 글로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사태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카드가 현재에서 쓸 수 없는 카드라면 그나마 국가 부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략은 우선 지출 항목 설정입니다. 이 전략은 전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기술적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채 이자라도 제때 지급되면 미국은 디폴트를 피했다는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전환점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겨볼까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미국 국채. 정말로 여전히 안전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그 믿음조차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무너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신뢰를 흔드는 건 시장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의 계산, 연준의 미묘한 균형, 이해 관계자들의 셈법이 겹치면 아무리 단단한 자산이라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돈보다 정치가 더 큰 리스크였다는 걸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단 한 분에게라도 공유해 주신다면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